학생들이 좀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뭔가, 네, 그럼 레코드는 여기서부터 시작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제가 학생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조금 급하게 좀 렉처를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최장근이라고 하고요. 현재 UMF셔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은 해양학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세부 전공은 잠시만요. 네. 세부 전공은 이제 그 GFD라고 불리는 Geophysical Fluid Dynamics의 조금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연구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생태 모델러, 에코시스템 모델러로서 이제 해양 및 자연과학 분야에서 경영적으로 어, 요구하는 여러 컴퓨터 시뮬레이터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구축해주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또 이제 특히 아무래도 제가 GFD라는 분야에서 조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특히 아무래도 이거의 주제 자체가 원래는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조건희 교수님과 같이. 근데 이게 편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 GFD라는 분야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입문 같은 성격으로서, 네, 뭐, 그냥 짧게 렉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결국에는 이 GFD, Geophysical Fluid Dynamics 분야에 나오는 여러 편미분 디퍼런스 이퀘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GFD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Geophysical한 Fluid Dynamics인데요. 플루이드 다이내믹스는 이제 유체 역학이죠. 한국말로 하면. 그중에 근데 Geophysical 하면 그 지구 규모의 규모가 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구의 자전이 을 고려해야 될 만큼 큰 유체 현상들을 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GFD라고 부르고요. 뭐 당연히 해양은 물론이고 대기도 당연히 GFD에 따라서 지배가 되고요. 뭐 더 나아가서는 천문 쪽에서도 이 GFD 역학을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냥 규모가 큰 해양 운동, 뭐 자연 현상, 유체 현상 그런 것에 대해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타이틀이 Difference Equation in 뭐 Geophysical Fluid Dynamics 이렇게 적었는데, 그래서 왜 이 Difference Equation이 중요하나? 사실은 이 Dynamics라는 이름이 붙는 모든 분야들은 다 Difference Equation이 중요하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고전역학 기반의 모든 분야들은 다 뉴턴의 제2법칙, F는 ma, 이거에 의해서 지배가 되게 되는데, 이미 여기서 보시면 미분항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연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을 조금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특히 유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문제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죠. 왜냐면은 유체 문제 자체가 나비엘-스토크 이퀘이션이라는 거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이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연구가 근백 년, 적어 최소 2, 300년간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덤업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이면 대부분의 유체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유체역학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기저에 깔린 아마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나비에르 스토크 이퀘이션 자체도 F는 ma 그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등호가 있고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텀들은 이 가속도항에서 유래가 되는 항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그 다음에 이 마젠타색 이런 것들은 그 F에 해당하는 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기 지금 아마 대부분 청중들의 대부분이 좀 물리학학 수업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리학학 수업을 듣게 되면 이 하나하나의 텀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트레이닝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이 첫 번째는 관성학이죠. 그냥 말 그대로 뭐 속도가 시간에 따라 바뀌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류항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좌표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관측할 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오일러 관점이라고 하고 하나는 라그랑지안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라그랑지안 관점은 대상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는 것이고
오일러 관점 같은 경우는 고정된 지점에서 이렇게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인데, 혈당 제한 이제 결국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원래는 고정된 그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어떤 물 입자를 관측을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뭐 움직이는 물 입자가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를 따라서 가고 그리고 얘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생각합시다. 외부와의 교환도 없고 가해지는 힘도 없이 그냥 그냥 그 패시브하게 이렇게 그냥 둥둥 떠다닌다고 생각하면은 이 물자의 속도의 변화는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얘를 따라가면서 보면 아무 변화가 없는데 한 고정된 원점이라고 하는 한 고정된 점을 기준으로 얘를 바라보게 되면 얘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점에서 우리는 이 지역을 바라보는데 얘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엔 당연히 새로운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한 군데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대상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식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심플하게 생각하면 물의 입자를 뭐 물의 포지션을 이렇게 x, y, z에 대한 함수로 두면은 이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 체인룰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미리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이 x, y, z 이런 것들이 시간에 대한 함수이지 않습니까? 물의 위치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분이 되게 되고 그런 항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음에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사실은 나베스토크 이퀘이션 문제 자체는 유체역학 하시는 분들은 매우 익숙한 이퀘이션이기도 한데요. 근데 아마 해양학이 아닌, 그리고 GFD가 아닌 유체역학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노트를 봤을 때 딱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마 분명히 얘 뭐지? 이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GFD, 지오피지컬한 문제에서 고려를 하게 되는 좀 특수한 텀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구라는 게 회전하는 좌표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의 구면 위에서 회전하는 좌표계고 그 관측자가 우리가 그 회전하는 좌표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회전 좌표계를 고려해서 이 광상을 이렇게 좀 그, 그 회전 좌표계 내의 관측자 시점으로 이렇게 그 좌표계를 트랜스폼하게 되면 이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물리학 시간에 보시면 되게 많이 할애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향력 항에 대한 컴프레hen션 이해 같은 걸 좀 높이는 거일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은 비디오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니콜이라는 교수님께서 올려놓은 비디오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지금 파란색은 이 압력 경사항이고 그 다음에 옆에 쭈루룩 붙어 있는 선들은 수학적으로는 그냥 확슨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 유체역학 쪽에는 보통 에디 비스코시티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죠. 그리고 가속항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매우 복잡한 그리고 이거를 돈이 매우 많이 걸려 있는 이퀘이션이기도 합니다. 크레이라는 연구소에서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었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희 교수님께서 조금 더 아마 나중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여튼 이게 이 GFD라는 그 분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시되는 프리미티브 이퀘이션이라고 부르죠. 원시 방정식. 가장 그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이퀘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변수가 적어도 5개 정도 되거든요. U, V, W, P, 그리고 rho까지 5개 정도 되는데, 당연히 미지수보다 미지수는 5개인데 주어지는 식이 3개밖에 없으니까 못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퀘이션이 필요하고, 그 중에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연속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부러 아마 학생들 분들 중에 이 폼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이게 원형의 그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승수 밀도 같은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기 뭐 밀도가 상수라는 가정하면 당연히 시간에 대한 변동 소용도 없고 그다음에 얘가 상수니까 밖으로 다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퀘이션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렇게 적으시면 학생분들도 많이 익숙하신 폼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폼, 이게 역학적으로는 비합축성을 발산이 없음.
압축이나 그 팽창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상수 밀도를 가정한 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특히 저희 해양학과 해양학 입장에서 이 이퀘이션을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에 저희는 우리가 어떤 해양 현상을 관측을 하면 이 현상이 나베-스토크 이퀘이션으로 분명히 어떻게든 설명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나베-스토크 이퀘이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되게 좀 특수한 좀 성격을 띠게 되죠. 왜냐면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처럼 우리는 그냥 시뮬레이션을 원해. 뭐 좀 디테일한 기자 그런 것들보다도 그냥 우리는 충분히 리얼리스틱하고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수학적인 머신을 원해. 그런 게 아니라, 이 라벨스토크 이퀘이션을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관측을 한 거를 잘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게 저희 쪽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플리피케이션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예전에 1900년대에 한 대학원생이 이제 배 타고 가다가 그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 빙하 같은 게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려갈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학원생이 관측을 했던 건 바람이 부는데 그거에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해빙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럼 이게 분명히 확실하게 관측이 되는 현상인데 그리고 유체 현상이니까 나비에스토크 이퀘이션으로 설명이 될 건데 그럼 이 많은 텀들 중에 어떤 항들이 이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되고, 네, 그 시스템을 하게 되게, 수학적인 이퀘이션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조금은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현상을 이해 자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퀘이션을 핸들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날리티컬한 어프로치들이 조금 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 조금 자동적으로 좀 이해에 대한 증진을 좀 돕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게 조금 해양이 수학을 쓰는 조금은 특수한 이유이지 자연과학이 수학을 쓰는 조금은 특수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에크만 커런트라고 불리고 1905년도에 이제 해양학을 이루는 좀 되게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연구 중에 하나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다음에 조금 기회가 된다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네, 결국에는 저희는 본질적으로 다루기 편한,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큼 최소한의 것들만 두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편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아니면 기여가 작은 부분들을 무시를 하는 그 접근이 필요를 하게 되고요. 이때 쓰는 방법이 바로 규모 분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변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는데요. 이 단위랑 크기를 지닌 상수 파트랑 그 다음에 그것들이 빠져나간 결국엔 단위가 남아있지 않은 무차원화된 변수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보면 x를 L 곱하기 x 스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L은 x 방향의 규모를 뜻하고요. 규모란 것은 이제 대략적인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소용돌이로 관측했는데 소용돌이 크기가 100km 정도야. 그러면은 L은 100km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그냥 그 공간에 대한 개괄적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Y도 같은 규모로, X랑 같은 규모로 제가 잡았고요. 그 다음에 Z는 제가 별도의 그 L이 아닌 H로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해양이라는 것이 해양이나 대기나 지구 유체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수평적으로는 되게 큰데 그 연직적으로는 Z 방향으로는 매우 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상수를 둬서 이렇게 H라고 정의를 했고요. 말 그대로 같은 방식으로 이 시간에 대한 규모, 그 다음에 U는 이제 X 방향의 유속인데 U에 대한 규모, 그다음에 V에 대한 규모 두 개 똑같이 두었고요. 그다음에 W는 이제 연직 위아래의 유속이죠. 그거는 다르게 이렇게 H랑 비슷한 관점으로 두고 그다음에 압력에 대한 규모는 소문자 P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거를 운동 방정식에 이렇게 거꾸로 대입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뭐 그냥 예시로 한번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U 스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T 스타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에는 UT 파셜 U 스타 분의 파셜 T 스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관성항의 규모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관성항의 크기가 U 오버 T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 반경이 이렇게 그 항의 규모를 다 앞으로 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들이 각 항의 개괄적인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이제 수학이랑 다르게 해양은 관측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U, L, 뭐 이런 그 대상의 규모들을 실질적으로 관측을 할 수가 있고, 그 관측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서 그 각 항의 크기를 대략적인 추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면 조금 더 좋은데요. 특히 아마 여기 대학원생분들께서는 아마 각자 연구하시고 있는 주제 혹은 해양 형상들이 있을 건데, 그것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시공간적인 규모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막 각 항의 규모의 크기들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도 여기에 아마 울릉 에디 같은 거,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에디라고 그러죠. 그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2006년도 12월 10일부터 19일, 한 10일 정도 동안 관측한 소용돌이, 이게 울릉 소용돌이라고 해서 동해에 이렇게 거의 항상 존재하는 되게 큰 소용돌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용돌이의 크기는 한 120km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빨간색은 드리프터, 그 이제 그냥 떠다니는 물체, 그냥 부표 같은 데다 GPS 달아서 던져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둥둥 떠다니면서 해류 같은 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드리프터 관측, 그 드리프터의 경로이고, 이거 가지고 유속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뒤에 색 같은 경우는 이제 해면고도, 위성 가지고 관측한 해면고도 자료인데, 이게 이제 그 압력에 대한 지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검은색 선으로 해놓은 건 이제 수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개발적으로 스케일들을 계산을 그냥 미리 해놓았죠. 그래서 공간적인 스케일은 120km, 그다음에 수심 아까 H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한 2000m 정도 되네요. 그래서 H는 2000m로 잡고, 그다음에 U는 이렇게 잡고, L은 이렇게 잡고, T는 이게 10일간의 관측이니까 T는 대충 10일간의 관측이고, 저희는 이공계 킬로 메타 세컨 써야겠죠? 이걸 세컨으로 바꿔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값들 다 있죠. U 있고, L 있고, H 있고, T 있고. 그래서 아까 위에 있는 각 항들의 크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거 지금 U 오버 T, 예를 들면 U 오버 T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성항만 한번 해보자면, 관성항의 규모가 U 오브 T라고 정의가 됐으니까, 이거는 지금 보면 0.45 미터 퍼 세크고, T는 10 데이즈고, 이거를 86400 세컨 퍼 데이죠. 네, 이렇게 단위 변환해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대충 그냥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11 마이너스 7승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파라미터 값들이 몇 개 있잖아요. 정항력 개수인 F, 그 다음에 AZ, AH, AZ 이런 파라미터 값들은 제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대충 상수값을 추산을 해왔고요. 아무래도 정항력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위도에서 그냥 되게 범위적으로 쓸 수 있는 값인데 위도에 따라 바뀌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2오메가 사인 세타로 원래는 정의가 되어야 되지만 이 세타는 위도고 이건 지구의 회전 속도이고요. 뭐 그냥 대충 이 정도 값 그냥 보통 중위도에서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압력을 원래는 이거 정수압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정수압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 전이니까. 그리고 유체 문제에서 대부분 압력은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을 제외한 항들을 규모 분석을 하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질문 자체가 압력 경사 외에 다른 이 다른 여러 항들 중에 가장 지배적으로 압력 경사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얘는 항상 중요한 거고, 그럼 얘랑 밸런스를 이루는 것들 중에 제일 큰 게 뭘까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관성항의 이 규모는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듀항의 규모도 10의 마이너스 7승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값을, 네, 가지고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FU, 이 저항력항의 규모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승,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얘만 마이너스 5죠. 제일 큰 거죠. 그것도 압도적으로. 적어도 100배에서 심지어는 1000배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텀은 이거 두 개 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저희가 규모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잡한 비선형 미분 방정식 문제를 되게 간단한, 심플한 이퀘이션으로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지역류 방정식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만약에 우리가 P만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유속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퀘이션 자체를 유속을 구하는데 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복잡한 미분 방정식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작동을 할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수학 방정식을 통해서 그 압력이, 로 G 에타 마이너스 제타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아마 대학원생분들은 익숙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심플리파이드 된 버전 그 나빌-스토크 이퀘이션 유도가 될 수 있는 이퀘이션이고요. 얘를 넣으면 FV는 조금 더 간단하게 돼서 마이너스 G 라운드 X 라운드 에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에타가 해면의 높낮이를 뜻하는데 결국 해면의 높낮이에만 가지고 V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X방향 운동 방정식에 대해서만 했지만 Y방향 운동 방정식에도 똑같은 것을 하면 저희가 이런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해면만 가지고 우리가 유속을 구할 수 있구나. 그럼 한번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새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그 제가 아까 간략화한 요거 두 개 이퀘이션을 가지고 계산을 한 유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유속이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 유속을 따라서 이렇게 드리프터가 잘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정량적으로 이렇게 이 X축에 어, X축에 있는 것이 그 간략화한 어떻게 보면 오버심플리프 되게 간략하게 만든 지역류 방정식으로 계산한 유속이고요. Y축이 실제 드리프터의 유속이고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좋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이게 이렇게 보니까 뭐 그냥 좋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치 모델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벨 스토크 이퀘이션을 컴퓨터 가지고 그냥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이런 간략화 없이 어떻게 보면 역수적으로는 훨씬 더 완벽하게 한 계산,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훨씬 더 나은 게-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유속을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유속을 이 해역에서 이 정도로 구할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 이 정도 성능으로 수치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유속을 아직까지도 얻는 거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 심지어는 자료동화라는 기법을 쓰더라도 이 정도 성능은 거의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기 되게 조금 재미있는 결과이기도 하죠. 이렇게 가정을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좋은데, 가정을 없이 그냥 컴퓨터를 통해서 완전히 풀어놓는데, 성능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되게 조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차원 분석을 각 항의 규모를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각 항의 규모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항의 규모로 나눌 수 있죠, 양변을. 그래, 어떻게 보면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요 피지컬 플루이드 다이나믹스에서는 항상 저항력이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 적어도 저항력이 지배적인 유체 현상 자체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저항력의 규모로 나누게 되면 각 항의 모든 단위는 다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규모도 단위가 다 떨어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 각 항의 규모가 전향력 대비 각 항의 규모 이렇게 나뉘게 되고 이렇게 한 특정 항의 값으로 노멀라이즈를 한 상대적인 크기를 저희가 보통은 무차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제
저희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던 여러 무차원수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관성항과 전환역항의 비를 저희가 시간 로스 비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어드백션항과 전환역의 상대적인 비율을 뭐 공간 로스 비수 혹은 그냥 심플하게 로스 비수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수평적 이 와동점성과 전환력의 비를 저희가 보통 에크만 수라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실질적인 관측을 통해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 수 있구나. 그리고 심플하게 만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구나. 예를 들면 이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물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압력이 높고 이쪽은 물이 별로 안 쌓여 있으니까 압력이 낮잖아요. 근데 그 압력 경사가 힘이고 압력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매력이 가해지니까 그쪽으로 해류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맞추면 아니다. 이 전향력이라는 항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압력 경사가 가해지는 직각 방향으로 해류가 생긴다라는 것을 그냥 딱 하나의 이퀘이션으로 심플하게 그냥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스케일링은 간단하게 하는 법과 그 다음에 그 규모 분석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파워풀한 툴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이브하게 쓰는 거 말고도 훨씬 더 어드밴스한 어프로치들이 있고, 훨씬 더 깊은 기저들이 깔려 있는 테크닉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면 이 프라이스, 이 지금 우주에 계신 아마 은퇴하셨을 건데, 네. 그 노트를 교육적인 목적으로 노트를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거든요. 거기 한번 보시면 이거에 대한 훨씬 더 심층적인 분석을 좀 해주신 게 있으니까 혹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이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 대부분의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이퀘이션에 되게 제너럴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 선형이 아니어도 비선형이어도 이 테크닉은 작동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생각보다 엄청 파워풀한 테크닉이라는 것을 조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제 그냥 뭐 직접 해보는 게 항상 좋거든요. 그래서 좀 혹시나 조금 더 푸시를 해보고 싶은 학생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작업을 해보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 위에 고정 방정식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이제 무차원한 규모 분석 해보라는 그런 과제인데요.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실질적인 감이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준비한 건 이 정도이고요. 이게 아마 GFD 대부분의 책에서 항상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제일 기초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수학이랑 조금 다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쪽 내용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너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그냥 드는데, 수학적이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이나 학생분들께서. 네. 제가 이제 학부 다닐 때 이제 제가 기획과였는지라 유체역학을 듣기는 했었어가지고 그 어떤 뭐 레이놀즈 수나 약간 그런 어떤 무차원수 개념들을 들은 기억들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있는 그런 게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지는 어떤 이제 유체에 맞게 이제 뉴턴 이방정식을 써서 그래서 이제 나온 그 방정식을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 가능한 걸로 다루기 위해서 어떤 무차원 수들로서 이제 실제로 이제 수학적으로 환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양 중에서 지배적인 그런 양들을 나오도록 이제 그 단순한 게 모든 의미에서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그런 방법들이 사실 굉장히 좀 요긴하다라는 약간 줄거리가 사실 너무 약점 잡을 게 없이 거의 완벽한 스토리 같아서 제가 뭐 느껴지기에는 뭐 많이들 하신 이미 뭐 이건 제가 한 연구가 아니라 이미 뭐 몇백 년 동안 되어온 연구를 그냥 제가 리캡한 거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 GFD 분야는 그 제가 뭐 여러 번 은연 중에 강조를 했지만 저희는 심플한 이퀘이션들이 필요하거든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퀘이션이 무엇인가?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궁금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간략화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무언가 물리적인 해석을 좀 도와줄 만한 심플한 형태의 솔루션을 찾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펄터베이션 티오리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펄터베이션 티오리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GFD, 고전 GFD 쪽은 다 펄터베이션 기반 티오리 기반으로 쌓여져 있는데 그 펄터베이션 티오리 쪽으로 나가려면 이 규모 분석이 당연히 돼야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실제 물리 문제를 그 펄터베이션 티오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차원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앞으로 얘기를 끌어나가기 위해서 조금 그냥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동의가 안 되는 게 있고 질문이 참석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레코드 끄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한 가지 네. 동의가 안 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을 토대로 해서 그중에 도미넌트한 텀을 가지고 줄인 저 방정식이 정말로 심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는 퀘스천 마크가 제가 네. 있고요. 네. 네, 그게 이제 제가 조금 특히 그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이 정도까지 되는구나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그냥 솔직히 그 그림만 두고 보니까 이게 좋은 결과라는 느낌이 없는데, 실제로 원래 제 연구 조금 얘기를 하자면, 어, 이거보다는, 예,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는 요즘은 여러 형태의 유속장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그 나비에스토 퀘케이션을 뉴머리컬하게 풀어가지고 그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 셋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 셋에는 대부분 자동화도 같이 돼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이컴이라는 이름의 유속장을 검증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글로리스라는 유속장을 검증한 결과인데, 이게 둘 다 그 나비게이션 완전히 풀어가지고 자동화 섞어서 이렇게 돌린 결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상관관계나 RMS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연구 지역은 좀 다르긴 한데, 그리고 위에 GE 글로브 커런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말한 대로 진짜 쫙 줄인 거죠. 네. 그래서 줄여가지고 그 아까 지역류 밸런스 외에 하나의 통을 추가로 고려를 하긴 했는데요. 그때 그냥 딱 3개 텀만 남겨두고 그거 가지고 유속장을 계산한 결과 그런 모델들이 위에 A, B 그림들. 지금 보시면 이게 훨-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 지역적으로는 이 간단하게 계산한 게 훨씬 더 좋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신기한 결과이긴 하죠. 네, 진짜.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이렇게까지 좋아진다고? 이런 걸 조금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맥락에 따라서는 사실 레코드 없이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이제 수학쟁이 입장에서는 사실 저 방정식들이 나베스톡스 자체도 너무나 두렵지만 기본적으로 저 이퀘이션 생기는 자체부터 좀 굉장히 두렵지만 사실 이미 심플리파이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전 두렵거든요.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동시에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저런 이퀘이션들을 직관적으로 잡아내시는 게 사실 너무 대단하고요. 어떤 빈말 없이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정말로 좀 어떤 식으로 좀 약간 정서적인 지점들을 포함해가지고 결국 저런 이퀘이션 어널리시스 하는 게 이제 좀 어떤 수학적인 어떤 문해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지인데 물론 다들 어떤 학부 때 미분방정식이나 이런 수업들을 들어보시기는 하셨겠지만 또 아마 이제 적당히 좋은 학점들로 잘 패스를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좀 시원한지랑은 또 약간 별개의 문제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얘기들도 이 시간에 같이 들어도 좀 괜찮겠다 좀 싶은 면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어렵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분리형 미분 방정식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되면 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막상 이제 내가 정말 시원하게 그게 와닿느냐라고 하면 좀 여러 결에서 좀 애매한 지점들이 좀 적지 않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좀 그런 혹시나 어떤 멍청해 보이는 얘기들 나누고자 하시면 저는 좀 환영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혹시 더 하실 얘기도 있으시면 얘기들 듣고 레코드는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처음이라서 다들 좀 일단 가만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레코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